규격에 맞지 않는 타이어로 인해서 핸들이 푸악푸악해지나요? 그건 사실 네, 안녕하십니까 모두 게러지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조향장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증상이 발생하는지, 또 어떤 정비를 받아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요즘 차들은 이제 다 MDPS라고 일렉트로닉 파워 스티어링을 사용하는 추세라 특히 조향장치가 문제 생기는 경우는 크게 없어요. RMDPS의 오일이나 뭐 수분이 들어갔을 때 뻥 나거나 아니면 너무 뜨거울 때 고장 나는 건데, 일단 조향장치 종류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수동이 있었죠. 예전에 이제 파워 스티어링이 없고 오로지 내가 바퀴를 꺾고 싶으면은 너의 힘으로 해라. 예전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막 부락부락 하셨죠, 이렇게. 그 시절에는 타이어 그립력도 낮고 비포장 도로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의 힘을 키우는 가장 큰 방법, 이 지렛대를 키우면 됩니다. 그래서 핸들이 예전에 이만했어요. 그리고 버스 핸들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커가지고, 특히 이제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보시면 이제 막 이러면 여기 막 이두가 막 이랬죠. 요즘은 이제 파워 스티어링뿐만 아니라 MDPS 적용되면서 이 핸들의 각도를 내가 이렇게 정할 수가 있죠. 근데 예전에 수동 방식들은 이걸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각도를 이렇게 정하는 순간 핸들이 더 뻑뻑해져요. 핸들이 약간 어떻게 이렇게 누워 있었다 그래야 되나? 스티어링 렉이랑 수직이 되는 상태로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포터 이런 것들도 보면 그런 형태인데, 거기서 이제 개발되다 보니까 요즘 포터들도 이제 파워 스티어링이 있어도 이런 형태예요. 실내의 거주 공간을 예전 디자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예전에 수동에서 이루어진 거다. 그 유압으로 발달되면서 이제 실린더를 사용해서 유압 실린더로 이제 파워 스티어링을 작동했고, 그 다음에 혁신적인 게 이제 MDPS라 그래서 이제 모터의 힘을 이용해서 파워 스티어링을 대신한 파워 펌프가 삭제되고 모터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스즈키 카푸치노라는 차량이 있는데 아주 경차예요. 경차인데 공차 중량이 뭐 700km 이하대? 그래서 뭐 안에 싹터라고 이러면은 600km대의 스즈키 카푸치노라는 차가 있었는데, 이 차가 이제 조금 이니셜 D에도 나와서 유명한 차죠. 다운힐에서는 스즈키 카푸치노를 이길 수가 없었죠. 카푸치노가 그때 68마력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경차들은 마력 제한이 있어가지고 68마력으로 됐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튜닝을 하면 뭐 100마력 이상 올라갔던 조금 이색적인 엔진이었어요. 그래서 스즈키 카푸치노가 이제 컬럼형 EPS를 장착을 했을 때도 너무 핸들이 가벼운 그런 문제랑, 이제 핸들이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문제, 그런 게 있었는데, 개발 초기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워낙 가벼운 차라서 그런 이질감이 조금 덜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한 20년 지나서 현대자동차가 2006년도에 아반떼 HD에 컬럼형 이제 MDPS를 장착했는데, 이때 장착한 주요 원인은 제가 알기로는 엔진 출력 저하 문제랑 환경법 문제도 있어요. 파워 스티어링을 끝까지 감았을 때 파워 스티어링 펌프에 부하가 오면서 벨트에 소음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엔진 RPM이 이렇게 떨어진다던가 하면서 뒤에서 검은 연기가 나왔거든요. 휘발유차들도. 그런 것 때문에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파워 펌프를 없애려고 했어요. 대표적으로 벤츠 같은 경우는 그 파워 펌프를 엔진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전기 모터로 파워 펌프를 돌려서 파워 스티어링을 작동하는 방식. 그 시스템을 아직 국내 최고 클래스 이제 스토카 슈퍼역천은 사용하고 있어요. 슈퍼역천도 핸들이 뻥 나는 이유가 그 모터로 돌리는 파워 펌프가 고장 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 열에 약해가지고. 그래서 MDPS로 넘어갈 줄 알았는데 지금 스토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MDPS의 종류를 알아보면은 이제 컬럼형, 그래서 이제 핸들 바로 밑에 붙는 컬럼형 CMDPS가 있는데, 이 CMDPS는 이제 최초로 자동차 회사들이 만들었던 방식이고, 그리고 제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제 제작 단가를 줄일 수가 있고, 운전자 입장에서 이제 가벼운 조작감을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컬럼 샤프트가 길다 보니까 모터에서 이 움직일 때 이 컬럼 샤프트가 꼬이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모터 토크가 너무 세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고, 단가 때문에 이질감이 굉장히 커요. 핸들은 먼저 돌아가는데 타이어가 나중에 움직이는 듯한 느낌?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컬럼형 방식이다. 중형차까지는 괜찮았어요. 그 중형차라는 기준이 한 1200km대, 1300km대의 무게를 가진 차들한테는 괜찮았다. 대형 차들, 이제 뭐 제네시스급이나 에쿠스 이런 데는 적용하기가 힘들어요. 힘들다는 게 그 컬럼 샤프트가 받는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샤프트나 요크 스프링이 부러지는 문제가 있어요. 컬럼 샤프트가 예전에는 한 번에 유니버셜로 연결이 될 수 있었는데 굴절 구간이 한 번인 녀석들은 CMDPS를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엔진룸이 비약적으로 커지고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실내 거주 공간도 이제 사람들이 신경 쓰니까 컬럼 바로 뒤에 붙이는 경우 모터의 소음이랑 모터의 부싱의 이경 문제도 있고 그리고 대시보드 뒤쪽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요즘처럼 이제 디지털 계기판을 사용하는 차들이 많아지면서 RMDPS로 넘어가기 시작했죠. 그 RMDPS는 스티어링 렉이라고 하는 스티어링 기어에 직접 박히는 방식. 그래서 요 직접 박히는 방식들은 이 컬럼에서 나오는 그 컬럼 샤프트가 2번 꺾이고 3번 꺾이고 이런 차들이 많아요. 이 샤프트가 받는 힘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CMDPS를 애초에 채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웬만하면 RMDPS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RMDPS가 안 들어가는 차들 보면 엔진룸에 공간이 없는 차들 아직도 CMDPS를 채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같이 파워 스티어링을 사용하는 브랜드는 요즘은 많이 없어졌어요. 뭐 슈퍼카들은 아직 쓰고 있긴 한데 걔네들도 이제 넘어가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넘어가야 되는 이유가 이제 CMDPS랑 그리고 파워펌프 형태의 스티어링 렉은 자율주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RMDPS가 필연적으로 지금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스티어링 바이 와이어라 그래서 사이버 트럭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 스티어링 컬럼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통신 모듈로 신호를 주고받는 형태. 그 사이버 트럭은 풀 타각이 여기서 끝나요. 180도 안에서. 요 안에서 유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스티어링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랑 이제 자율주행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RMDPS는 필연적인 이제 부품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전기 자동차,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파워펌프를 작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 파워펌프를 작동시키는 게 이제 더 로스가 크니까 강력한 이제 배터리의 힘을 이용해서 MDPS를 구동하는 게 전기차 입장에서도 조금 더 유리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RMDPS가 무조건 통용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점이라고 하면 전자식 조향 장치는 모터로 이제 조향을 하기 때문에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다. 그리고 연비 향상. 이제 파워펌프가 별도로 엔진에 장착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엔진이 받는 구동 로스가 없다. 그래서 이제 조금 연비가 좀 올라간다. 그리고 환경법, 그리고 소음 그런 문제를 잡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경량화, 유압 펌프 같은 부품이 없어서 차량의 무게가 줄어든다는데 그렇진 않아. 유압 펌프보다 그 MDPS 장치가 더 무거워. 경량화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다. 처음에 RMDPS가 만들어졌을 때 아주 커다란 장치였는데 그게 점점 작아졌어. 작아지다가 나중에는 요 핸드폰만 해졌거든요. MDPS의 크기가 요 핸드폰만 해졌는데 이게 다시 지금 커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는 이유가 이 처음 만들었을 땐 차가 가벼웠거든. 한 1,500kg대? 시대가 지나면서 요즘 뭐만 하면 2톤이야. 톤이 넘어가는 차량을 제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터의 사이즈를 키우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요즘 벤틀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지금 신형은 RMDPS를 갖지만 구형만 하더라도 파워펌프 고장이 잦았던 이유도 차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파워펌프가 받는 저항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결하다 보니까 이제 듀얼 피니언 기어라는 것도 사용을 하고 그것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벨트 구동 방식으로 요즘은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다시 덩치가 커지고 있다. 문제점 및 한계, 전자적 결함. 그지? 이 전자적 결함이 생겼을 때 CMDPS 같은 경우 핸들이 아예 잠겨버리는 문제. 이게 완전 잠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조향이 조금은 되긴 돼요. 옛날 무파워 시대로 돌아가서 그렇지 조향이 되기는 돼요. 근데 이 일반적인 운전자가 느낄 때 핸들이 잠기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그냥 조향을 못하고 그대로 갖다가 박는 문제도 있어요. 전자적 결함 문제는 솔직히 문제점이 맞지. 심지어 샤오미 신차 그 핸들 안 꺾여서 갖다 쳐박는 거 보면은 그런 이제 전자적 결함이 있다. 지금은 신뢰할 만한 시스템인데 이제 스티어링 바이 와이어 시스템은 아직 소비자들의 신뢰를 사기에는 아직 조금 요 문제 때문에 전자적인 결함 문제, 급발진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급 핸들 조작 뭐 이런 게 급 조작 뭐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지. 그리고 펌핑 모터의 결함, EPS 펌핑 모터가 고장 나는 경우, 그지? 이게 이제 제일 잦은 문제인데 전원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제 핸들이 엄청 무거워지거나
아니면 아예 조향장치 이상이라는 경고등을 띄우면서 운행을 불가하게 만드는 문제도 있어요. 그 소프트웨어 오류, 조향 시스템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오류를 발생시키면서 졸라 뻑뻑해지거나 그것도 똑같이 운행 중단. 아니면 이 조향각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ABS랑 뭐 여러 가지가 통신되는 통신 모듈이 다 죽어버리는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스캐너,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또 탑재하고 있는 스캐너를 가지고 있어요. 스티어링 0점 조정이랑 토크 학습이랑 이런 걸 또 다 해야 돼. 그런 게 이제 좀 문제. 배터리 문제. EPS 이제 전력 소모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배터리가 약해지면 또 그 경고등을 띄워. 전자 부품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EPS가 60A 엄청 많은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거의 알터네이터가 충전하는 충전 전체를 갖다가 쓰는 차들도 있어. 전체를 끌어다 갖다 쓰는 차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들도 이제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배터리 관련이나 알터네이터 이슈가 요즘 제법 있는 편입니다. 요즘 차들, 신형 차들은 예전에 이제 파워 펌프가 고장났다면 요즘은 이제 알터네이터가 뒤지는. 알터네이터가 이제 하는 일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전자장치 때문에. Q&A 뻑뻑해지는 이유, 타이어 공기압, 타이어의 규격으로 인해서 핸들이 푸악푸악해지나요? 그건 사실 이제 미미하다. 왜냐하면 순정에서 나오는 타이어 대비해서 더 높은 하이그립 타이어를 끼고 이 타이어 폭을 키우고 해도 핸들이 뻑뻑하다는 느낌은 받기 힘들어요. 아예 타이어 공기압이 제로, 빵꾸가 나도 이 조향에는 뭐 크게 힘들진 않은 문제? 그리고 파워 스티어링 오일이 문제가 그치 파워 스티어링 오일을 10만 넘게 안 가니까 일단 그게 무교환. 그리고 이제 필터가 없어요. 오염 주기를 가끔 체킹하는 게 좋아요. 오일을 교환할 수 있으면 교환하는 게 제일 좋고. 근데 파워 펌프, 파워 스티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펌프가 금속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마모나 이런 게 생겨요. 주기적으로 오일을 교환한다라는 느낌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제 옛날 차들 V8이나 V12 엔진인데 파워 펌프 오일 안 갈고 이러면 이제 파워 펌프가 거의 죽죠. 그다음에 등속 조인트의 문제. 등속 조인트가 예전에는 그 드라이브 샤프트 컵이라 그래서 그 드라이브 샤프트 양 끝에 붙는 녀석들이 열 처리나 부품의 정교함이 떨어져서 베어링이 굴러갔던 자국이 생기는 차들이 있었어요. 전륜 차들은 이게 핸들을 돌릴 때 이 베어링이 여기서 이탈되는 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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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났어. 이런 차들은 약간 오르막에서 악셀을 밟았을 때 핸들로 진동이 온다. 이런 차들은 이제 드라이브 샤프트 불량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이제 옛날 차들은 좀 잦은 증상이 있었죠. 핸들 돌 때마다 막 따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런 거. 근데 요즘은 드라이브 샤프트가 원체 잘 만들어져가지고 잘 만들어지게 된 계기도 이제 고출력 시대, 고출력의 고토크 시대가 돼버린 거지. 드라이브 샤프트를 옛날처럼 그렇게 허접하게 만들었다가는 이게 다 박살나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해졌다. 열천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세심해졌다. 검수도 빡빡해지고. 펌핑 모터의 결함. 이 결함이라기보다 이제 유턴이나 이런 거를 할 때 파워펌프가 달린 차들은 풀 타각을 하면 안 돼. 풀 타각을 하면 이 유압 실린더가 끝까지 전진되어 있기 때문에 펌핑 할 때 그 자잘한 거 충격을 못 잡아줘. 실린더가 다 끝까지. 그래서 이제 끝까지 걸으면 깍 이런 소리 나는 차들이 있어. 그게 기계적으로 날 수뿐이 없어 원래는. 처음엔 안 나는데 나중엔 나지. 그래서 풀로 이렇게 꺾은 상태에서 살짝 놔주고 유턴을 해야 돼 원래. 근데 이걸 끝까지 쓰시는 분들은 보통 파워펌프가 뒤진다. 그다음 핸들 소음의 이유. 핸들을 돌리거나 출발할 때 이제 뚜둑 소리가 나는 거는 디스크 로터의 변형일 수도 있고 드라이브 샤프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샤프트 얘기 일단 했으니까 넘어가고, 디스크는 요즘에 이제 경량화한다고 센터 벨하우징이라고 하는 부분을 알루미늄으로 바꾸고 있어요, 모든 브랜드들이. 근데 그 알루미늄이 변형된 경우에는 이 주행하면서 따닥따닥 소리가 나는 차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F바디 M4나 이런 차들이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그럴 때 이제 디스크를 교환하면 또 추절이 크니까 그냥 이제 타시는 분들이 많죠. 브레이크 패드 고착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내렸을 때 이제 눈으로 사람들이 체크하기 힘드니까 보통은 주행을 하고 오신 다음에 차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으면 휠 쪽에 이렇게 손을 살짝 손등을 갖다 대보시면 앞바퀴 양쪽의 온도가 이제 피부로 느꼈을 때 비슷해야 되고 뒷바퀴의 양쪽이 이렇게 느꼈을 때 비슷해. 근데 특정 바퀴만 손등으로 느꼈을 때 여기가 느껴진다. 헤드가 고착됐을 확률이 있다, 캘리퍼.
그렇게 체킹하시면 됩니다. 브레이크 작동 시 핸들 떨림, 그것도 그렇게 체킹하시면 돼요. 아니면 디스크가 휘거나 둘 중에 하나. 네, 오늘은 이렇게 이제 조향 장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 조향 장치 이상 징후가 있을 때 이제 넘어가지 마시고 가까운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이제 댓글이나 저희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할 때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억의 파워핸들 편이라고 하면 되겠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핸들 떨림이 시동 시에 핸들이 떨린다고? 이런 거는 이제 엔진 마운트 불량일 확률이 높고, 옛날 차들 보면 기절할걸? 시동 걸리면 막 뭐 이렇게 막 기어 봉동 막 이렇게 걸렸으니까. 근데 요즘은 많이 없어졌어.